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저녁이 되면 이웃끼리 반찬을 나눴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나눠주면 그 답례로 김치를 보내고 누군가는 그 반찬을 들고 바로 식탁에 앉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골목을 타고 흘러가고 창문 너머로 "저녁 먹었어?" 하는 인사가 들려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안부였습니다. 도시의 한 가정에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 끼를 먹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식탁 위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오고 갑니다. 아버지는 된장을 조금 더 푸고 어머니는 아들의 그릇에 고등어 한 토막을 조심스레 얹습니다. 그 시간은 한 주 동안 바쁘게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약속 같은 순간이죠. 아무 말도 없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반면 어떤 자취생의 식탁은 조용합니다. 혼자 사는 자취방, 전자레인지에 돌린 컵밥, 창문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핸드폰 화면만 환하게 빛납니다. 그 밥상엔 따뜻한 온기 대신 조용한 고요만 흐릅니다. TV 소리는 배경음이 되고 한 입 두 입 넘길수록 고독이 입안에 퍼집니다. 밥상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작지만 깊은 풍경입니다. 식탁 위에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삶의 리듬, 사람의 체온,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마음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작은 분식집엔 어머니가 직접 반죽한 수제비가 있습니다. 밀가루에 소금을 넣고 손끝으로 치댄 반죽을 뜨거운 국물에 풀어넣습니다. 레시피는 없습니다. 눈대중, 손감각, 오랜 시간의 감으로 만들어진 맛,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해온 동작이지만 그 손끝에는 여전히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단골 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사람 맛이 나요." 반면 요즘 SNS에는 정확한 그램수, 완벽한 비율의 레시피가 넘쳐납니다. 정확하고 깔끔하고 맛있지만 무언가 하나 빠진 듯한 그 느낌. 그건 어쩌면 손맛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맛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늘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른 이유. 한 노부부의 식탁에서는 아내가 끓이는 된장국의 맛을 남편이 40년 넘게 기억합니다. 이 맛은 절대 안 질려. 그 말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늘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습니다. 계란말이가 살짝 짜도 밥이 조금 굳어도 그는 말합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왜일까요? 그 도시락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도시락통을 씹고 밥을 짓던 손의 온기가, 사랑의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에는 그 사람의 손이 닿고 그 손에는 시간이 스며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담은 음식은 비로소 기억이 됩니다. 잊혀지는 건 맛이 아니라 그 맛을 만들던 사람과 그 마음입니다. 병원 한 구석, 말기가 가까운 어르신에게 가족이 마지막으로 차려준 밥상이 있었습니다. 밥 한 숟갈도 삼키기 어려운 몸이었지만 그는 천천히 아들의 손에서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밥상이 그에게는 마지막이었고 가족에게는 영원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뒤 그분이 생전에 즐겨 드시던 나물 반찬을 차려 먹습니다. 조용히 밥을 씹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추모가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마음의 의식입니다. 아버지를 여인 후 매년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갈비찜. 누구도 그 맛을 정확히 재현하지 못하지만 다들 말합니다. "아빠 생각나네." 마지막이라는 건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식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고 살죠. 밥 한 끼, 그저 끼니가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는 시간. 어떤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차려준 아침밥을 기억합니다. 그날따라 김이 참 고소했어요. 밥상은 그렇게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겐 그 한 끼가 평생 간직되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 매일 아침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그 그릇에 밥을 올리는 순간마다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그릇엔 작은 금이가 있고 오래된 무늬는 희미하지만 그는 다른 그릇으로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는 기억을 부르고 그릇은 기억의 틀입니다. 어느 10대 소녀는 외할머니가 남긴 요리 노트를 펼칩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와 얼룩진 종이, 그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이 묻어있는 기록입니다. 그 노트를 따라 처음 김치를 담갔을 때 익숙하지 않은 맛이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건 음식의 완성도와는 다른 위로였습니다. 밥상은 사라져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맛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느 퇴직한 교사는 매년 제자들을 불러 국수를 삶습니다. 이 국수는 선생님이 젊을 때부터 해주시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맛에서 추억을 먹고 선생님은 그 표정에서 시간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기억 위에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다시 그 맛을 찾으며 그 시절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누군가는 퇴근 후 조용히 가족과 밥을 먹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묻은 반찬을 닦아주고 배우자의 그릇에 조용히 반찬을 얹어줍니다. 크게 특별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오랜 싸움 끝에 침묵을 이어가지만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서로의 국을 데워줍니다. 말은 없지만 식탁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다시 잇는 고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계란 프라이를 굽고 어머니는 말없이 국을 덮입니다. 말보다 식사 준비가 먼저입니다. 그건 사랑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친구를 만나 오래된 식당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 밥상 위에는 옛 추억이 담기고 서로의 안부가, 시간이, 삶이 조용히 오고 갑니다. 밥상은 다시 앉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끊긴 연락, 멀어진 사이, 익숙함 속에 잊혀진 소중함까지. 밥상 앞에 다시 앉는다는 건 관계를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사랑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밥상, 그 마음이 떠오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